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설날 명절 민족 대이동 시작됐습니다. GM이 한국 GM 군산 공장을 전격 폐쇄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죠. 게다가 한국 GM의 전면 철수 얘기까지 나와서 참 큰일인데요. 자, 그 당사자 GM 노조의 이야기 들어보고 국회 환노위 위원장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의 김재홍 군산지회장 연결합니다. 김 지회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삭발하시고 지금 인천 부평 본사에서 천막 농성 시작하셨다고요? 예, 지금 전리대 마치고 지금 올라가서 천막 치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GM의 이번 결정 노조는 어떻게 보세요? 어째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가동률이 근데 군산 공장의 경우 한 20%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도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뭐죠? 예, 저희가 가동률을 생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예. 신차가 나온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차 물량이라든가 확보를 안 해주고 가동률을 적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그게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인 건지 예. 가격 측정이든 물량 가지고 배정할 수 있는 GM 본사라든가 한국 GM 경영진들에게 있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신차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근데 그 한국 GM은 주로 수출 위주의 그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해외 시장에서 GM이 많이 철수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게 또 겹치는 부분이 유럽이라든가 쇠고리에서 그래도 많은 판매량을 보였었는데 예. 저희 군산 공장에 생산한 차량이 거의 다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유럽 쇠고리도 글로벌 GM에서 쇠고리 전면 철수를 해놓고 아까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 또 가동이 적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 저희들을 죽이기 위한 수순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아, 한국 GM 군산 공장 문 닫기 위해서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철수 이런 것도 일부러 했다라고 보신다? 예. 그렇게 해서 GM이 얻는 게 뭘까요? 어차피 저희가 생산한 차량은 중국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물량은 군산 공장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멕시코 공장에서 하면 되니까 인건비 예. 비싼 한국 공장은 문 닫겠다 이거라고 보신다? 예. 아, 그런데 또 경영진 측의 주장에 따르면 예. 매출은 자꾸 줄어드는데 임금만 계속 올라서 그게 더 문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 공개도 일단 안 되고 있지만요. 예. 저희들은 제조 원가라든가 타 사업 비교했을 때보다도 엄청 높은 차이가 있다라고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분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핑계로는 우리 한국 GM이 있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GM에서밖에 돈을 빌릴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로 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각종 그런 부분으로 빼어나가는 돈을 생각 안 하고 예. 저희들의 노동자들이 요구한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영의 모든 부실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 GM 본사로부터 한국 GM이 돈을 많이 빌렸죠? 예. 그리고 이자율이 5%니까 꽤 세다면서요? 예. 지금 약 4년간 한 4천억 넘게 이자만으로 가져갔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일종의 한국 GM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이 매출 대비 원가 비중이 높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 한 대 차량을 만들었을 때 이 차량 한 대 들어가는 원가가 예. 현대라든가 기아 동종사에 봤을 때는 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70몇 프로 80%밖에 안 되는데 이 한국 GM은 93%까지 돼가고 있습니다. 예, 1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든다면 930만 원이 원가율이라고 하는데 네. 동종사를 비교했을 때는 800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 대 만들 때마다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자기들 손해보고 있는 그런 거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차를 만드는데도 다른 동종사보다 높게 원가 책정하는지 그 원인부터 밝히라고 예. 교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가율이 그렇게 높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리면 더 안 팔리니까 가격을 못 올려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이 부품들을 GM에서는요. 자기들 자체에서 또 해서 우리한테 비싸게 팔아서 또 가져갈 때는 원가로 가서 자기가 또 남겨먹는 부분이 또 따로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GM 본사가 부품을 한국 GM에는 비싸게 팔고, 예. 그리고 완성차가 가져오면 그걸 미국 GM이 사가지고 가서 이제 해외 시장에 파는 거니까, 예.
그건 싸게 사가고 이런 거다 이런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미국 GM은 한국 GM의 흑자나 이익은 전혀 염두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저희가 보는 바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군산공장 폐쇄한다, 전면 철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노동자들도 뭔가 자구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17년 임금 교섭 때도 제가 그 당시에 교섭 대표로서 지회장으로서 들어가서도 저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때 돈 이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양보할 각오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회사에서 충분히 이해해주고 저희들한테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신들도 양보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양보하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GM 그 사장이라는 사람에 비해서는 군산 공장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계획이 없다라고 그런 부분 계속 대답을 해왔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GM 본사에게는 그 한국 GM 그리고 특히 군산 공장을 살릴 방안을 내라 이런 주장이신 거고요. 예.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뭘 요구하십니까? 정부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지금 GM에서는 또 정부에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거 저 입장으로서도 한국 사람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일단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정확히 한다라면 그 돈에 대한 사용 추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될 게 아니라 예. 그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저희들이 암만 자료를 요구해도 아까 얘기한 원가 그런 부분도 공개 좀 해줘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감사 때도 카뎀 사장이 출석해서 그런 자료를 제공하라 했는데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빌려주기 이전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집부서나 알겠습니다. 지원이라든가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원해달라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참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김재홍 군산지회장이었고요. 자, 이번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더불어민주당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반의 반장도 맡으셨고 사실 이 대우자동차의 노조를 처음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홍영표 위원장을 연결해 봅니다. 홍영표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네,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이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대우차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역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려가 많습니다. 예. 자, 조금 아까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노동조합은 이건 GM 본사가 한국 GM을 별로 한국 GM이 이익을 많이 얻어서 회사 크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 지경까지 만든 거다라는 식의 인식을 보이던데 홍영표 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도 아까 그 노동조합 측 의견을 들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매출원가가 지금 93%를 차지한다는 거는 지금 동종 업체에 비해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재민수한 이후로 기술 자문료라든지 특허에 대한 로얄티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이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가격 문제도 있다, 이렇게도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그 3조에 대한 그 본사에서 지금 한국 GM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렇죠. 이자를 작년까지는 사실 7%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5%로 낮췄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대규모 그 대출이면 사실은 한 1.5% 2%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본사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GM 코리아 한국이 이제 손해가 나더라도 본사는 계속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국 GM은 아무리 매출이 늘어나고 뭐가 있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세게 표현하자면 이 글로벌 GM 입장에서
한국 네. GM은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만 이득 보면 된다. 한국 GM 적자 보게 되면 우리가 철수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면 정부가 돈 될 거다. 악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뭐 저희가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GM에서 한국에다가는 어떤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이제 생산을 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러면 예. 이제 거기다가 더 투자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실제로 글로벌 GM은 2003년 인수한 이후로 한때는 굉장히 흑자가 나는 회사였지 않습니까? 예. 뭐 2003년에 인수해서 2005년부터 한 8년까지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났고 예.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약간 주춤했다가 또 2010년부터 13년까지 굉장히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이 많이 났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도저히 지금 한국 GM의 재무 상태라는 거는 좀 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불투명해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비상장 회사이다 보니까 네. 법적으로 뭐 공시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네. 소요수 주주이기 때문에 예. 또 뭐 거기 그 회사의 어떤 핵심 정보나 이 경영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산업은행이 무려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역할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28%였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특별한 어떤 주주로서의 권한까지도 주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GM이 너무나 그 회사 경영을 불투명하게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2010년인가 그 글로벌 GM이 어려울 때 한 5천억 정도를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거부를 했죠. 산업은행이 더 이상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5천억을 자기네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네. 그때 산업은행의 지분이 17%로 줄은 겁니다. 네. 그래서 17%의 소액 주주고요. 뭐 그것에 따른 권한 행사도 제대로 못 해왔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17%라면 절대 소액 주주가 아니죠.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산업은행이 뭔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거는 뭐 저는 뭐 제 지역구에 있는 또 기업이고 또 제가 국회에서 지난 한 2010년부터 이게 지금 한국 GM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계속 산업은행이나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도 못했고 제가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꼭 산업은행이나 정부 측의 책임만 묻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홍영표 위원장께서 이제 어제 간담회를 하시면서 한국 GM 본사가 그 2조 7천억 부채 해결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온 그 베리 앵글이라는 사장하고 지금 현재 한국 GM의 카카오카즘 사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만약에 지금 본사에 대한 부채 3조를 이대로 가져가서는 더구나 뭐 5%의 이자율이라는 이 고리로 그걸 주다 보면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흑자가 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국 정부가 신규로 어떤 뭐 대출을 해주든 아니면 지원을 하든 그건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튼 이 문제는 해소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걸 해소할 것처럼 말했다는 얘기는 완전 철수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네네.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일단 그 문제는 글로벌 GM이나 뭐 한국 GM에서 책임을 지고 향후 이제 그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네.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하기를 바란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 GM 측에서 정부에다가 네. 아주 구체적인 어떤 안을 제시한 건 아니고 아직 그건 아니고. 네, 자신들이 이제 뭐 이러한 저러한 어떤 타진을 알겠습니다. 해보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문제 해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할 테니 정부도 좀 지원해 달라. 현재는 거기까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3조 그 부채 문제는 GM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이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네. 투자를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우리 산업은행이 지금 17% 지분이 있으니까 예. 정말 그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천이 된다면 네. 그 전제 하에서 예. 우리 한국 정부가 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투명한 글로벌 GM과 한국 GM과의 관계가 그렇죠. 이제는 해소되어야만 예. 그것도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추가로 어떤 알겠습니다. 지원을 하든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정상화를 위한 신규 투자 및 GM 본사와의 관계 투명화 등등의 전제가 충족되어야 정부 지원을 한다. 이 말씀까지.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위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설 연휴 시작인데 뭐 설 민심, 추석 민심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민심의 향배 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일단 각 정당들은 오늘 기차역으로 나가가지고 다 인사를 했어요. 항상 하는 일이죠. 예, 서울역, 용산역 가가지고 이제 원내 지도부들이 어깨띠 메고 예. 귀성객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다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예. 뭐 열심히 하겠다. 예. 잘 다녀오시라. 예. 이게 명절 앞두고 뭐 남욕하고 이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같은 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추석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명절에 정치적 위상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어허. 가족.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족은 직계 소가족 위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대가족보다는. 예. 그리고 심지어 뭐 소가족 내에서도 따로따로 휴가를 즐기는 경우도 많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괜찮아서, 형편이 힘든 분은 힘들어서 이제 많이들이 이제 네. 따로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족이 왕창 모이는 이런 게 옛날보다 줄어드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영혼한 민심이 수도권으로 전파되는 시기로 봤어요. 그렇죠. 대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상에서 뭐 큰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 쭉 해가지고 분위기가 잡혀서 다시 이제 귀성을 따라서 수도권으로 쫙 퍼진다. 예, 이런 예. 거였는데 예. 요새는 수도권 자녀의 분위기가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전파되는 경우도 많고, 역으로. 예, 아예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잘 많고요. 의견이 다른 걸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아예 그렇죠. 안 하죠. 괜히 이제 뭐 목소리 높아지고 싸우고 이런 거 피하는 거죠.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한두 마디씩이라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이제 무슨 아무래도 이야기들을- 평소하고는 다르죠. 예. 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 국회 탄핵되고 헌재 절차 밟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설 그렇죠. 때가 아무래도 핫 이슈였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정치권이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막상 국민들이 실제로 하는 이야기는 좀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정치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예컨대 여권은 평창올림픽, 여기에는 이제 남북 대화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밖에 최저임금 부작용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오늘 서울역 가서도 이걸 강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런 논리를 전파하고 싶겠죠. 여기에 또 개헌 포함되는 것이고, 어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뒤집으면 됩니다. 딱 반대죠. 네, 남북 관계 이거 우려된다. 우려된다. 최저임금 걱정이다. 우려된다. 예. 개헌 뭐 지금 때가 아니다. 뭐 이런 그렇죠. 더 논의하자. 예,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여기는 일단 존재감 우리 신당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름이 바른미래당입니다. 예. 민주평화당입니다. 이거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공급자들은 그렇죠. 공급자인 정치권 각 정당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고 예. 바란다는 얘기고 실제로 제사상 머리에는 어떤 얘기들이 오를까요? 뭐 올림픽 이야기나 남북 이야기는 좀 오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압도적으로 민생 이야기입니다. 민생. 경기, 부동산, 취업, 교육, 보육 이런 거죠. 그렇죠. 민생, 경제 이야기. 예.
지방선거도 아직 열기가 안 뜨거워졌으니까 그 얘기도 거의 나올 것 같지가 제가 않고. 체감하기로는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지방선거나 개헌이 아직 올라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빅 이슈가 될 게 하나 보입니다. 뭐죠? GM 군산공장 폐쇄 이슈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다룬 거. 앞서도 다룬 거 제가 들었는데 예. 전북 지역에서는 정말 큰 뉴스예요. 군산에는 당연하죠. 현대중공업도 거의 뭐 문 닫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는 게 큰 제조업 사업장들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들은 원래 경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네. 뭐 거제도, 울산 이런 데 가면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게 뭐 한 10여 년 전 이야기죠. 옛날에 그랬죠. 지금 네. 상당히 어렵죠. 거제도 같은 데가.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분위기 안 좋아진 지 이미 오래됐고 예. 울산 같은 곳에서도 GM 이야기가 화두로 떠오를 겁니다. 분명히. 떠오르겠죠. 그리고 이 이슈는 설 지나가지고 분명히 더 커집니다. 당연하죠.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거예요. 예. 게다가 GM이 그걸 노린 것 같기도 아이고.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큰 숙제입니다. 네. 이거는 뭐 딱 어느 한 방향의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죠. 머리를 맞대고 잘 논의해야 되는 예. 그런 숙제가 떨어진 거고. 어쨌든 이 GM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번 이 설 제사상에는 주로 민생 문제가 그렇죠. 경제 오를 문제, 것이다. 민생 문제 오를 겁니다. 정부도 그 민심을 잘 읽어야죠. 네. 네, 수고하셨고요. GM이 한국 GM 군산 공장을 전격 폐쇄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죠. 게다가 한국 GM의 전면 철수 얘기까지 나와서 참 큰일인데요. 자, 그 당사자 GM 노조의 이야기 들어보고 국회 환노위 위원장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금속노동조합 한국 GM 지부의 김재홍 군산 지회장 연결합니다. 김 지회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삭발하시고 지금 인천 부평 본사에서 천막 농성 시작하셨다고요? 예, 지금 조리대 마치고 지금 올라가서 천막 치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GM의 이번 결정 노조는 어떻게 보세요? 어째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뭐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가동률이 근데 군산 공장의 경우 한 20%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도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뭐죠? 예, 저희가 가동률을 생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예. 신차가 나온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차 물량이라든가 확보를 안 해주고 가동률을 적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그게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인 건지 예. 가격 측정이든 물량 가지고 배정할 수 있는 GM 본사라든가 한국 GM 경영진들에게 있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신차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근데 그 한국 GM은 주로 수출 위주의 그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해외 시장에서 GM이 많이 철수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게 또 겹치는 부분이 유럽이라든가 해서 쇠불에서 그래도 많은 판매량을 보였었는데 예. 저희 군산 공장에 생산한 차량이 거의 다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유럽 쇠불에도 글로벌 GM에서 쇠불에 전면 철수를 해놓고 아까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 또 가동률이 적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 저희들을 죽이기 위한 수순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아, 한국 GM 군산 공장 문 닫기 위해서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철수 이런 것도 일부러 했다라고 보신다? 예. 그렇게 해서 GM이 얻는 게 뭘까요? 어차피 저희가 생산한 차량은 중국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그 물량은 뭐 군산 공장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멕시코 공장에서 하면 되니까 인건비 예. 비싼 한국 공장은 문 닫겠다 이거라고 보신다? 예. 아, 그런데 또 경영진 측의 주장에 따르면 예. 매출은 자꾸 줄어드는데 임금만 계속 올라서 그게 더 문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 공개도 일단 안 되고 있지만요. 예. 저희들은 제조 원가라든가 타 사업 비교했을 때보다도 엄청 높은 차이가 있다라고 뭐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분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핑계로는 우리 한국 GM이 있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GM에서밖에 돈을 빌릴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로 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각종 그런 부분으로 빼어나가는 돈을 생각 안 하고 예. 저희들의 노동자들이 요구한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영의 모든 부실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 GM 본사로부터 한국 GM이 돈을 많이 빌렸죠. 예. 그리고 이자율이 5%니까 꽤 세다면서요. 예. 지금 약 4년간 한 4천억 넘게 이자만으로
가져갔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일종의 한국 GM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매출 대비 원가 비중이 높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한 대 차량을 만들었을 때 이 차량 한 대 들어가는 원가가 현대라든가 기아 동종사에 봤을 때는 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0몇 프로 80%밖에 안 되는데 한국 GM은 93%까지 돼가고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든다면 930만 원이 원가율이라고 하는데 동종사를 비교했을 때는 800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 대 만들 때마다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자기들 손해보고 있는 그런 거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차를 만드는데도 다른 동종사보다 높게 원가 책정하는지 그 원인부터 밝히라고 교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가율이 그렇게 높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리면 더 안 팔리니까 가격을 못 올려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이 부품들을 GM에서는요. 자기들 자체에서 또 해서 우리한테 비싸게 팔아서 또 가져갈 때는 원가로 가서 자기가 또 남겨먹는 부분이 또 따로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M 본사가 부품을 한국 GM에는 비싸게 팔고, 그리고 완성차가 가져오면 그걸 미국 GM이 사가지고 가서 이제 해외 시장에 파는 거니까, 그건 싸게 사가고 이런 거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미국 GM은 한국 GM의 흑자나 이익은 전혀 염두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저희가 보는 바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군산 공장 폐쇄한다, 전면 철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노동자들도 뭔가 자구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17년 임금 교섭 때도 제가 그 당시에 교섭 대표로서 지회장으로서 들어가서도 저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때 돈 이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양보할 각오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회사에서 충분히 이해해주고 저희들한테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신들도 양보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양보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GM 그 사장이라는 사람 입에서는 군산 공장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계획이 없다라고 그런 부분 계속 대답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GM 본사에게는 그 한국 GM 그리고 특히 군산 공장을 살릴 방안을 내라 이런 주장이신 거고요.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뭘 요구하십니까? 정부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지금 GM에서는 또 정부에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거 저 입장으로서도 한국 사람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일단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확히 한다라면 그 돈에 대한 사용 추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될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저희들이 암만 자료를 요구해도 아까 얘기한 원가 그런 부분도 공개 좀 해줘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도 카잼 사장이 출석해서 그런 자료를 제공하라 했는데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빌려주기 이전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직부서나 지원이라든가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참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김재홍 군산지회장이었고요. 자, 이번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더불어민주당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반의 반장도 맡으셨고 사실 이 대우자동차의 노조를 처음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홍영표 위원장을 연결해 봅니다. 홍영표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이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대우차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역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려가 많습니다. 자, 조금 아까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노동조합은 이건 GM 본사가 한국 GM을 별로 한국 GM이 이익을 많이 얻어서 회사 크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 지경까지 만든 거다라는 식의 인식을 보이던데 홍영표 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도 아까 그 노동조합 측 의견을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출원가가 지금 93%를 차지한다는 거는 지금 동종 업체에 비해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재임인수한 이후로
기술 자문료라든지 특허에 대한 로얄티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이제 나가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전 가격 문제도 있다, 이렇게도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그 3조에 대한 본사에서 지금 한국 GM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렇죠. 이자를 작년까지는 사실 7%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5%로 낮췄는데, 예. 지금 이런 정도의 대규모 그 대출이면 사실은 한 1.5%, 2%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본사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GM 코리아 한국이 이제 손해가 나더라도 본사는 계속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국 GM은 아무리 매출이 늘어나고 뭐가 있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좀 세게 표현하자면 이 글로벌 GM 입장에서 한국 GM은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만 이득 보면 된다. 한국 GM 적자 보게 되면 우리가 철수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면 정부가 돈 될 거다. 악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GM에서 한국에다가는 어떤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이제 생산을 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거기다가 더 투자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실제로 글로벌 GM은 2003년 인수한 이후로 한때에는 굉장히 흑자가 나는 회사였지 않습니까? 2003년에 인수해서 2005년부터 한 8년까지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났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약간 주춤했다가 또 2010년부터 13년까지 굉장히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이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도저히 지금 한국 GM의 재무 상태라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불투명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비상장 회사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공시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소요수 주주이기 때문에 또 거기 그 회사의 어떤 핵심 정보나 경영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무려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역할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28%였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특별한 어떤 주주로서의 권한까지도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GM이 너무나 그 회사 경영을 불투명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2010년인가 그 글로벌 GM이 어려울 때 한 5천억 정도를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거부를 했죠. 산업은행이 더 이상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5천억을 자기네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그때 산업은행의 지분이 17%로 줄은 겁니다. 그래서 17%의 소액 주주고요. 그것에 따른 권한 행사도 제대로 못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7%라면 절대 소액 주주가 아니죠.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산업은행이 뭔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거는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또 기업이고 또 제가 국회에서 지난 한 2010년부터 이게 지금 한국 GM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계속 산업은행이나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도 못했고 제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꼭 산업은행이나 정부 측의 책임만 묻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홍영표 위원장께서 이제 어제 간담회를 하시면서 한국 GM 본사가 그 2조 7천억 부채 해결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온 그 베리 앵글이라는 사장하고 지금 현재 네. 한국 GM의 카카잼 사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만약에 지금 본사에 대한 부채 3조를 이대로 가져가서는 네. 더구나 뭐 5%의 이자율이라는 이 고리로 예. 그걸 주다 보면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흑자가 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국 정부가 신규로 어떤 뭐 대출을 해주든 아니면 지원을 하든 네. 그건 불가능하다. 네, 그 네. 이야기를 했더니 예. 아무튼 이 문제는 해소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걸 해소할 네. 것처럼 말했다는 얘기는 완전 철수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요. 네네.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일단 그 문제는 글로벌 GM이나 뭐 한국 GM에서 책임을 지고 향후 이제 그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네.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하기를 바란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 GM 측에서 정부에다가 네. 아주 구체적인 어떤 안을 제시한 건 아니고 아직 그건 아니고. 네, 자신들이 이제 뭐 이러한 저러한 어떤 타진을 알겠습니다. 해보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문제 해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할 테니 정부도 좀 지원해 달라. 현재는 거기까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3조 그 부채 문제는 GM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이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네. 투자를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우리 산업은행이 지금 17% 지분이 있으니까 예. 정말 그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천이 된다면 네. 그 전제 하에서 예. 우리 한국 정부가 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투명한 글로벌 GM과 한국 GM과의 관계가 그렇죠. 이제는 해소되어야만 예. 그것도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추가로 어떤 알겠습니다. 지원을 하든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정상화를 위한 신규 투자 및 GM 본사와의 관계 투명화 등등의 전제가 충족되어야 정부 지원을 한다. 이 말씀까지.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위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설 연휴 시작인데 뭐 설 민심, 추석 민심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민심의 향배 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일단 각 정당들은 오늘 기차역으로 나가가지고 다 인사를 했어요. 항상 하는 일이죠. 예, 서울역, 용산역 가가지고 이제 원내 지도부들이 어깨띠 메고 예. 귀성객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다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예. 뭐 열심히 하겠다. 예. 잘 다녀오시라. 예. 이게 명절 앞두고 뭐 남욕하고 이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같은 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추석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명절에 정치적 위상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어허. 가족.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족은 직계 소가족 위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대가족보다는. 예. 그리고 심지어 뭐 소가족 내에서도 따로따로 휴가를 즐기는 경우도 많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괜찮아서, 형편이 힘든 분은 힘들어서 이제 많이들이 이제 네. 따로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족이 왕창 모이는 이런 게 옛날보다 줄어드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영혼한 민심이 수도권으로 전파되는 시기로 봤어요. 그랬죠. 대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상에서 뭐 큰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 쭉 해가지고 분위기가 잡혀서 다시 이제 귀성을 따라서 수도권으로 쫙 퍼진다. 예, 이런 예. 거였는데 예. 요새는 수도권 자녀의 분위기가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전파되는 경우도 많고, 역으로. 예, 아예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잘 많고요. 의견이 다른 걸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아예 그렇죠. 안 하죠. 괜히 이제 뭐 목소리 높아지고 싸우고 이런 거 피하는 거죠.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한두 마디씩이라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이제 무슨 아무래도 이야기들을- 평소하고는 다르죠. 예. 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 국회 탄핵되고 헌재 절차 밟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설 그렇죠. 때가 아무래도 핫 이슈였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정치권이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막상 국민들이 실제로 한 이야기는 좀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정치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예컨대 여권은 평창올림픽, 여기에는 이제 남북 대화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밖에 최저임금 부작용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오늘 서울역 가서도 이걸 강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논리를 전파하고 싶겠죠. 여기에 또 개헌 포함되는 것이고 아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뒤집으면 됩니다. 딱 반대죠. 네, 남북 관계 이거 우려된다. 최저임금 이거 걱정이다. 우려된다. 예. 개헌 뭐 지금 때가 아니다. 뭐 그렇죠. 더 논의하자. 예,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여기는 일단 존재감 우리 신당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름이 바른미래당입니다. 예. 민주평화당입니다. 이거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공급자들은 그렇죠. 공급자인 정치권 각 정당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고 예. 바란다는 얘기고 실제로 제사상머리에는 어떤 얘기들이 오를까요? 뭐 올림픽 이야기나 남북 이야기는 좀 오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압도적으로 민생 이야기입니다. 민생. 경기, 부동산, 취업, 교육, 보육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민생, 경제 이야기. 예. 지방선거도 아직 열기가 안 뜨거워졌으니까 그 얘기도 거의 나올 것 같지가 제가 않고. 체감하기로는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지방선거나 개헌이 아직 올라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빅 이슈가 될 게 하나 보입니다. 뭐죠? GM 군산공장 폐쇄 이슈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다룬 예, 거. 앞서도 다룬 거 제가 들었는데 예. 전북 지역에서는 정말 큰 뉴스예요. 군산에는 당연하죠. 현대중공업도 거의 뭐 문 닫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는 게 큰 제조업 사업장들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들은 원래 경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네. 뭐 거제도, 울산 이런 데 가면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게 뭐 한 10여 년 전 이야기죠. 옛날에 그랬죠. 지금 예. 상당히 어렵죠. 거제도 같은 데가.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분위기 안 좋아진 지 이미 오래됐고 예. 울산 같은 곳에서도 GM 이야기가 화두로 떠오를 겁니다. 분명히. 떠오르겠죠. 그리고 이 이슈는 설 지나가지고 분명히 더 커집니다. 당연하죠.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거예요. 예. 게다가 GM이 그걸 노린 것 같기도 아이고.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큰 숙제입니다. 네. 이거는 뭐 딱 어느 한 방향의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죠. 머리를 맞대고 잘 논의해야 되는 예. 그런 숙제가 떨어진 거고. 어쨌든 이 GM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번 이 설 제사상에는 주로 민생 문제가 그렇죠. 경제 오를 문제, 것이다. 민생 문제 오를 겁니다. 정부도 그 민심을 잘 읽어야죠. 네.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디? 2부 화제했던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살해한 용의자로 공개 수배된 한정민 씨가 오늘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개 수배 하루 만이죠? 네, 한 씨는 지난 12일 천안의 한 모텔에 혼자 투숙했다고 하는데요. 퇴실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모텔 측에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화장실에서 목매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주 당혹스럽겠는데요. 네, 경찰이 아니라고 부실한 대응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네. 네,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10일 26살 여성 A씨의 가족의 실종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네. 네, 그날 오후 경찰이 게스트하우스 관리자인 한 씨와 접촉했지만 한 씨가 모르쇠로 일관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날 오후 늦게 게스트하우스 근처에서 A씨의 렌트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한 씨의 성추행 범죄 경력을 알게 된 경찰이 한 씨에게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했지만 이미 한 씨는 육지로 도주했고요. 완전히 잠적해버렸습니다. 근데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한 씨가 범행 직후에 피해자 차량을 타고 가는 그 모습이 CCTV에 찍혔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8일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이제 정확한 경위는 이제 경찰이 뭐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범죄자를 결국 경찰이 눈앞에서 놓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경찰이 초기에 실종 장소랑 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만 했더라도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피해 여성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돼 네.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네,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가 이윤택 영희당 거리패 예술감독이 성추행 전력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성추행입니까?
네,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가 오늘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투 해시태그를 달고 이 감독의 성추행 전력을 폭로했는데요. 김 대표는 10년 전 지방 공연 때 겪었던 일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예. 그대로 옮기면요. 여관방을 배정받고 짐을 푸는데 인터폰이 울렸다. 연출이었다. 자기 방 호수를 말하며 지금 오라고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상대로 안마를 시켰다. 여기서 연출은 이 감독을 가리키는데요. 예. 김 대표는 이 감독이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김 대표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주변을 문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네요. 피해자가 또 있다면서요? 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국립극단 관계자는 2015년에 피해자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해서 이후 이윤택 연출가를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감독은 오늘 자신의 극단을 통해 반성한다, 근신하겠다면서 현재 공연 중인 연극을 비롯해서 작품 공연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김 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성한다는 얘기는 다 인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피해자한테 사과를 해야죠.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최민정 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에서 2위로 들어왔다가 실격 판정을 받았죠. 그랬죠. 네, 그 바람에 네 번째로 들어왔던 캐나다의 킴 부텐 선수가 동메달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실격 사유가 논란이 됐습니다. 우선 왜 실격됐죠? 네, 최민정 선수가 선두였던 이탈리아 선수와 캐나다 부텐 선수 간 선두 다툼에 끼어드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심판진은 최민정의 왼손이 부탱의 무릎을 치면서 진로를 방해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네. 느린 화면으로 보면 부탱이 최민정을 밀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저도 그건 봤어요. 네, 이 장면이 근데 더 부각이 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아하. 근데 네티즌들 사이 입장에서는 판정에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예. 문제는 이후에 한국 네티즌들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네, 경기가 끝나고 부탱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부탱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실상 악플로 도배가 됐는데요. 예. 결국 부탱은 오늘 새벽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고요. 이에 대해 캐나다 올림픽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게 상대팀 선수 비난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4년 전 소치 올림픽에서도 같은 종목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박승희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영국의 크리스티 선수에게 밀치어 넘어지면서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예. 네, 그때도 네티즌들이 크리스티의 SNS에 악성 댓글을 남겼는데요. 예, 크리스티는 당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판정에 대해서 최민정 선수는 일단 스스로 수용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티즌들도 그런 의사를 좀 존중해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오늘로 개막 엿새째를 맞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또 이제 설 연휴도 앞두고 있어서 지금까지 점검 좀 해보고요. 연휴 동안 또 우리가 주목할 경기들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전 끝난 이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일본과의 경기 4대1로 졌죠. 예, 우리가 1대4로 지긴 했습니다만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첫 골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리핀 선수가 2피리어드, 그 아이스하키는 1피리어드, 2피리어드, 3피리어드 이렇게 합니다. 20분씩 이제 있고요. 예. 우리가 사실 이번에 출전하게 된 것은 개최국이라서 출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예선을 거쳐서 우리가 따낸 게 아니죠. 따는 거 아니죠. 우리가 뭐 랭킹을 보면 우리가 22위, 북한이 이제 25위, 네. 일본은 9위예요. 예. 그런데도 우리가 일본과 아주 막상막하해서 1대4로 우리가 지긴 했지만은 네. 일본과의 경기는 항상 그래요. 저는요. 전력을 따질 수가 없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잘했다고 보고 네. 정말 큰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뭐 예. 이 프로를 통해서도 저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의 인프라는 없잖아요. 없죠. 국가대표팀 딱 한 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무슨 뭐 그림거리는 그 선수도 있고요. 예. 또 뭐 음악하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사실 급조해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런 건데 우리가 물론 그 우리가 3패를 기록했습니다. 예. 스위스 스웨덴한테 0대8로 졌는데 예. 일본은 그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한테
스웨덴한테 1대2로 지고 그렇죠. 스위스한테는 1대3으로 졌어요. 그렇죠. 2골 1골 차인데 예. 우리는 8골 차로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우리가 1대4라면은 역시 일본과의 경기는 항상 네.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꼭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이 거죠. 코리아 네. 팀 경기는 이제 끝난 거죠? 아니 2경기가 있습니다. 순위 결정전이 있어요. 아, 순위 예, 결정전. 순위 결정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준결이나 본선 진출은 못한 거고 그렇죠. 예. 밑에 순위 결정전은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계속 응원해 줘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여자 아이스하키 인프라 구축도 조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나라는 아이스하키가 비인기 종목 아닙니까? 네, 미국은 4대 스포츠의 하나가 아이스하키입니다. 그러니까요. 미식 축구, 예. 야구, 농구, 예. 아이스하키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한 1,800억 입장 수입을 하는데 거기에 한 330억이 아이스하키를 네. 기대했던 거예요. 네. 소치에서는 소치 동계올림픽 41%가 아이스하키에서 나와요. 예. 그만큼 인기인데 아마 이번에 아이스하키 보면서 야 아이스하키가 재밌구나 그러니까요.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네. 이미 수원시청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창단하겠다. 지금 국가대표팀을 이제 수용하겠다는 거죠. 수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팀들이 생겨야 가능성이 많죠. 그래야 이게 경기도 하고 그럴 예. 거 아닙니까? 한 팀만 갖고서는 연습 경기밖에 못 하잖아요. 아이스하키 재미있잖아요. 네. 예. 사실 그 얼마 전부터 남자 아이스하키는 조금씩 저번 확대가 되거든요. 그건 있죠. 예, 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고. 네. 그다음 북한의 그 염대옥, 김주식 그 피겨 페어 출전했잖아요. 요 조는 원래 자력으로도 출전권을 갖고 있던 맞습니다. 조지 않습니까? 예. 결선에 진출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피겨는 다다시피 쇼트 프로그램 이어서 그다음에 프리스케이팅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이번에 페어는 22개 조가 출전해가지고 오늘 쇼트 프로그램에서 16팀이 골라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염대호 김주식 조가 69.40으로 11위. 예. 그 22개 팀 건데 11위로 예. 그 내일 펼쳐지는 프리스케이팅 16개 팀이 출전합니다. 프리스케이팅에는. 우리나라는 꼴찌였어요. 왜냐하면 그 김기훈 강찬 선수가 넘어졌어요. 넘어져 버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꼴찌에서 결선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참 선수가요. 올림픽 출전하는 게 꿈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메달 땄다? 이거는 영웅입니다. 대단한 거죠. 네. 하여튼 저는 북한 선수들이 피겨에서 지난달에 그 대만에서 열렸던 4대륙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이 북한 염대 김주가 동메달 따냈어요. 네. 그리고 지난해 2월 이 일본 이 삿포로 동계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도 페어에서 동메달 따낸 선수 실력이 있는 선수예요. 대단한 선수. 대단한 선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북한이 피겨를 잘할까? 오히려 바이애슬런 사격이라든가 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이거를 잘하면 되는데 피겨 잘하는 거는 좀 상식에서는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잘해요. 잘했습니다. 11위로 일단 결선 진출. 내일 이제 내일 잘하면은 메달권까지도 보는 거죠. 근데 메달까지는 조금 어렵죠. 세계. 그래도 모릅니다. 예, 알 수 없죠. 다른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실수로 하고 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아까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여자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우리 여자 쇼트트랙이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 다 땁니다만 500m는 한 번도 못 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딸 수 있을 거니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2등으로 들어왔는데 또 실격을 당했잖아요. 그 실격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기술위원회에서 국제 빙상님 기술위원회에서 아웃 코스에서 인 코스로 들어올 때 그 선수를 이 잡는 데 등에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실격시킨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그러니까 엄격하게 했어요. 아웃 코스에서 인 코스로 들어가는 올 때 지금 네티즌들은 인코스에 있던 그 부탱 선수가 최민정 선수한테 손대는 모습을 봤는데 두 번째 그거로 봐서는 인코스에서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예. 그거는 그건 오히려 마지막 코스를 보면 마지막 네 바퀴 반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보면 오히려 최민정 선수가 오히려 난 당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 느낌. 두 번째 바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캐나다의 부팅 선수를 손을 댔다,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깝게 먼저 반칙을 했으니까 실격이다. 예. 근데 이 쇼트트랙을 보니까 말이죠. 이건 이의신 정도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실격하면 끝잖아요. 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민정 선수 본인도 딱 그냥 인정하더라고요. 인정해야죠. 예. 근데 최민정 선수는
이번 그 쇼트트랙은 남녀 똑같이 500, 1000, 1500 계주는 여자는 3000, 남자는 5000m 이렇게 돼 있어요. 8개 그렇죠. 금메달이 있어요. 그렇죠. 최민정 선수가 이번에 4관왕을 기대했거든요. 네 종목 모두를 예, 그리고 기대했었죠. 랭킹이 1위였었어요. 맞아요. 근데 아무튼 500m는 놓쳤고. 근데 500m는 우리가요. 여자는 한 번도 못 우승을 탔어요. 못했어요. 예. 그 남자가 94년 릴레이 한메로 대회 때 최지훈 선수가 금메달 따내고 나서 우리가 500m는 약해. 왜 그러냐? 500m는 스타트가 빨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어제 5명의 결선에 올랐을 때 최민준 선수가 아주 인코스에 있었단 말이에요. 인라인에 있었죠. 그런데 인라인. 출발할 때 보니까 3위로 달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스타트, 그다음에 이제 순발력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중국이 좋은데 중국도 뭐 이번에 다 올라오질 못했죠. 결선에. 맞아요. 예, 예. 아무튼 최민정 선수는 이제 남은 경기들 1000m, 1500m 계주 기대해 예. 보도록 하고 예. 그리고 여자 쇼트트랙이 남자 쇼트트랙보다 항상 앞서는데 항상 앞섰죠. 이번엔 남자 쇼트트랙도 굉장히 그 순조로운 출발하고 있어요. 아주 좋죠. 예. 10일 그 이묘준 선수가 그 1500m에서 금메달 따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묘준 선수의 자기 주 종목은 1000m였어요. 1000m. 예. 이건 깜짝 금메달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어제 있었던 1000m 이 예선에서 3명의 선수 그러니까는 한 나라는 3명 이상 나가질 못합니다. 네, 네. 그런데 다 임효준, 황대헌, 서일의 선수가 모두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예. 근데 운 나쁘게 같은 조에 3명이 포함돼서 한 선수는 탈락해야 돼요. 결국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 선의 경쟁을 해야 되고 네. 5000m 계주는 뭐 당연히 결선에 진출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자가 우리는 제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남자가 글쎄요.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먼저 땄고 남자 선수가 줬기 때문에 맞아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대회 때는요. 남자 선수가 노메달이었습니다. 네, 네. 잘하면 쇼트트랙 8개 금메달 중에 최대 7개. 그거는 이거 뭐 좋습니다. 6개까지는 우리 정관영 앵커 얘기대로 그런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 그 동계올림픽에 그 우리가 이번이 18번째 올림픽에 출전합니다만 27개의 금메달을 따냈어요. 네. 그 가운데 네. 쇼트트랙에 22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렇죠. 완전 대단한 금밭이죠, 금밭.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잘 금밭을 캐기를. 그렇죠. 우리가 8개 금메달 8484 이제 전략입니다. 예, 금메달 예.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 8484 전략인데 그 가운데 8개 금메달 가운데 우리가 4개, 5개를 쇼트트랙에서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쇼트트랙뿐 아니라 이번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깜짝 스타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선수 스피드 1500m 동메달. 이거 아무도 예상 못했다면서요. 이거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김민석 선수는 지난달에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18살 된 예, 선수예요. 예. 이거는요. 스피드 스케이팅은 유럽하고 북미 지역 선수들의 전유물입니다. 네. 근데 김민석 선수가 1500m 기록도 좋아요. 1분 44초 93 금메달 따는 네덜란드의 나위스 선수보다는 1m 44초 01이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그분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체육계좌를 40년 이상 했습니다. 네, 네. 동계올림픽 13번째 주재하는데 네.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죠. 거기에서 메달 따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저는 오랫동안 체육계좌에서 아는 거예요. 그럼요. 예를 들면 이규혁 선수 6번 올림픽에 출전했고요. 그리고 세계 선수권 월드컵에서 메달 따고 세계 선수권 기록을 냈고 네. 네덜란드 선수들이 롤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이규혁 선수인데 예. 메달을 한 개도 따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그런데 거죠. 김민석 선수는 첫 번째 대회에 네. 첫 동메달 이건 대단한 유망주입니다. 겁니다. 유망주예요. 유망주. 물론 네. 이 선수가 지난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아 경기 대회 때도 1500m 금메달 따는 적도 있고요. 팀 추월에서 금메달 따는 적이 있는데 이 팀 추월에 또 김민석 선수 출전합니다. 출전하죠. 예, 예, 네. 예.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하면 우리의 간판 스타는 여자 이상화, 남자 이승훈인데 그렇습니다. 이상화는 올림픽 벌써 2번 금메달 땄잖아요. 그렇습니다. 3연속 가능할까요? 오늘 사실은 1000m에 출전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출전 안 합니다. 아예 그 종목은 포기하고. 일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 출전하게 되는데 예. 고다이라라는 선수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예요. 네. 이 선수는 나이가 32살. 이성화 선수보다는 나이가 3살이 더 많은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회 때 이성화 선수 금메달 따낼 때 그때 고다이라 선수는 12위에 머물렀어요. 네. 그리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대회 때도 이성화 선수 금메달 따낼 때 이 선수는 5위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고다이라 선수가 보따리 싸가지고 네덜란드로 간 겁니다. 아. 팀 뭐라고 하는 코치를 만나가지고 자세를 바꿨어요. 맹훈련을 하고. 예, 훈련이 아니라 자세를 어떻게 바꿨냐면 그 머리를 숙이고요. 머리를 그 숙이면서 바짝 올리고 그다음에 그 히프를 내리고 등을 구부리는 성난 고양이 모양으로 자세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기록이 단축됐군요. 단축되나마나 네. 지금 2년 동안 이상화 선수가 이기질 못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있을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와의 한판 대결. 네. 그런데 이상화 선수는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선수 가운데는 특이한 선수예요. 어떤 점에서요? 이 선수는 징크스가 없어요. 내가 물어봤는데 징크스가 있냐? 없다고 그래요. 네. 이 선수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가기 전에 화보도 야한 화보 입고 찍고 그랬잖아요. 웬만한 선수는 인터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금메달 따고 나서 소치에서 자기 남자친구도 소개하고. 네. 이야 대단한 선수. 또 이상화 선수의 별명 아시죠? 꿀벅지입니다. 꿀벅지 맞아요. 맞아요. 예. 이 허벅지가 남자 이상이죠. 맞아요. 이성화 선수 해낼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특히 그 지금도 소개하셨는데 이성화 선수는 다 사람들이 다 3연패 막 이러니까 자기는 그 생각은 아예 안 한대요. 그냥 마음 딱 비우고 실수 안 하고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딱 하더라고요. 이성화 선수 마인드 컨트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성화 선수가 그 지난 5일에 독일에 가서 그 이제 그 코치하고 전지훈련하고 돌아와서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네. 그 고다이라 선수 얘기하니까 왜 고다이라 선수 얘기해요? 저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의식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저는 이성화 선수는 21세기 새로운 그 선수 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성화 선수 훈련 많이 했어요. 네. 하여튼 기대해 봅시다. 일요일 하여튼 기대 좋습니다. 일요일 8시 이성화 선수. 예. 또 그 밖에 연휴 동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우리 경기 우리 선수들 좀 몇몇 꼽아주신다면요. 우리가 금메달 확실히 하는 것이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죠. 언제 하죠? 설날입니다. 설날. 예, 설날인데 아침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아니 왜 아침에 하는 종목도 있고 밤 늦게 10시에 하고 그래. 스키점프 왜 그래? 예.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서 인기 있는 말하자면 중계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프라임 타임을 위해서 오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말하자면 그 하프 파이프 같은 거. 그다음에 알파인 경기.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의 선수들이 노르딕이라든가 스키 점프 같은 거는 저녁에 좋아하거든요. 예. 시간대.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스켈레톤 윤성민 선수 한 지금 1등이라잖아요. 세계 1등. 지금 월드컵 랭킹 1위고요. 네. 금년에 월드컵 대회에 8번이 있었는데 7번 나와서 5번 우승하고 2번 준우승하고 1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 슬라이딩 센터에 와가지고 그 계속 훈련했어요. 예. 코스를 많이 익히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3,716m를 달리는데 커브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슬라이딩 센터에. 예. 마의 코스가 뭐냐. 악마의 코스가 9번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이거를 다른 선수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윤성빈 선수는 거기서 많이 했으니까. 380회를 뛰었죠. 이른바 홈 어드밴티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윤성민 선수가 설날에 금메달을 따내지 못하면은 이건 또 이변입니다. 그게 이변이다. 이게 이변이에요. 예. 설날 치러지는 스켈레톤 윤성빈 일요일 저녁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이상화 선수 주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4일에는 이승훈 선수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메스 스타트. 메스 스타트는 6,400m를 달리는 겁니다. 네. 28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작전을 잘 짜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에 쇼트 트랙이 이제 여자가 17에 1,500m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20일에 계주 3,000m, 1,000m가 20일에 있으니까 설 연휴에는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계속 앉아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주 뜻깊고 재미있는 그런 설 연휴가 될 것 같아요. 스포츠는 재밌어야 돼요.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제 기억에도 예. 추석이나 설 연휴에 이렇게 딱 올림픽하고 겹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이번엔 참 재수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가지 이제 상식 말씀드릴게요. 왜 동계올림픽은 2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열리느냐. 2월 첫째 주는
미식 축구 결승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는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예.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앞에서 얘기를 했죠. 여야 지도부가 이제 설 기성인사 갔는데 이 현장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다녀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나라 걱정하지 않고 정치권이 여러분을 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가 시작되는 그런 올림픽이 되어서 우리 국민 모두 다가 희망을 갖는 그런 설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고난은 많으시겠지만 설날만큼은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술년이 무슨 일이든지 술 먹고 화내는 해가 아니라 무술하듯이 싸우는 해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그런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차례로 김성태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 유승민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목소리 쭉 들어봤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전부터 서울역이 상당히 이제 붐비는 상황이었는데 오후 접어들면서 기성객들이 대거 몰려서 이제 혼잡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네. 방금 들은 소리 중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서울역은 아니고 국회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이제 서울 고속터미널도 오후 접어들면서 기성객이 본격적으로 이제 몰렸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총 3,274만 명, 하루 평균 655만 명이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직접 스킨십을 가질 기회를 또 정치권이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기서도 언론과 좀 마찰을 일으켰는데 자신들이 야당이 되다 보니까 경력이 일천한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와서 좀 질문의 품격이 낮아졌다. 품격 있는 질문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역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뭐 농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교통 편의를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를 내걸고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장애인들의 이런 요구 매 명절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개선 속도는 아주 더딘 상황이죠. 네. 기차의 경우에는 KTX 편당 장애인석이 최대 3석 정도인 것이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버스가 아예 없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저상버스 평균 보급률은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매 명절마다 이렇게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겁니다. 그 현장에 나간 정치인들이 이분들도 좀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하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가 같이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해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좀 특이한 이런 광경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특별점검차 서울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뭐 화이팅도 외치고 이런 좀 좋은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 회원들은 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뭐 85일 동안 점거를 하다가 어제 농성을 풀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서울역 농성에서 이 요구를 같이 내걸기도 했는데 내일까지 이제 서울역에서 농성을 이제 지속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이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수준까지는 좀 장애인 권리 보장에 정부가 특별히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주무장관이니까 화이팅만 외출 게 아니라 그렇죠.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죠. 맞습니다. 예. 다음 뉴스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대북 특사로 누가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설왕설래가 지금 오가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면 남북 정상회담 성사까지 지금 바라봐야 되는 이 대북 특사의 임무 그야말로 막중한 것인데요. 네. 언론은 일단 1,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마크해서 주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이나 이 대북 공식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특사로 임명될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외에도 2000년도에 대북 특사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정상회담 관련 담판을 지은 경험을 갖고 있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직접 내려왔다는 걸 고려해서 대통령과 공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인 임종석 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는 모양입니다. 예. 다만 청와대는 언론의 이런저런 예상들에 대해서 아직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아서 속도를 낼 상황이 아니다. 너무 앞서가는 보도를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면서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뭐 특사가 바로 갈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군사 실무 회담
회담, 뭐 인도적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1월달에 군사실무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뭐 남북 간의 대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걸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같고요. 게다가 이 대목은 미국의 태도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북 특사를 논의하기 전에 일단 대미 특사를 보내서 어떤 그 대북 접근법에 대한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을 이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보수 언론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예. 오늘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동동대표가 바로 이 주장을 해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뭐 보수 쪽뿐 아니라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도 지금 대미 특사 필요하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이 확실한 상황이죠. 예. 또 인도적 지원 이 경우에도 이제 지난해 9월달에 800만 달러를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이미 의결해 놓은 상태고 이 집행 시기를 조율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와 관련 오늘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단의 남북협력기금 28억 6천만 원을 이제 지금 현지 체류비 등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인도적 지원 및 교류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의결한 액수보다는 실제 집행 액수가 한 60%에서 70% 수준에 이제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럴 상황인데 다만 이제 지금 뭐 규모가 이 북한에서 내려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인데요.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및 배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이병모 국장은 특히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지난 12일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검찰은 이병모 국장이 파기한 자료 대부분을 지금 별도의 경로로 확보를 해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일부에서는 이 자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의혹을 규명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재산이 많아서 그런지 재산 관리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한 사람도 또 구속영장 청구된 상태죠. 어제 이른바 금고지기 중 한 명으로 불린 이 이영배 금강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예. 이영배 대표는 금강을 통해서 7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대주주인 SM이 인수한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는 방식으로 100억 원가량을 빼돌렸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금강은 다스의 협력업체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배우자 권영미 씨가 지금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금거나 다름이 없는 회사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또 이영배 대표는 도곡동 땅 매각 및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의혹으로도 과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스 소송비 삼성이 대납했다는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당시 소송 비용 대납 과정에서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이건희 회장의 오른팔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학수 전 부회장은 최근까지 해외에 머물고 있었는데 귀국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내일 이학수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계획인데 내일 지금 뇌물공여 혐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 뇌물공여 혐의라는 건 결국 공무원이 연관됐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설이 지나면 참 많은 것들이 밝혀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어제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은 최순실 씨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기로 했답니다. 항소.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서 법리호에 사실오인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까지 포함한 항소장을 오늘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이경재 변호사가 선고 직후에 재판을 소기에 경일기였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판단이 달랐던 부분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 인정 부분 이게 이제 그 확실한 문제가 또 될 수 있겠죠.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수석도 오늘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신동빈 회장도 항소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변호인단이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조만간 항소한다는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롯데는 경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서 신동빈 회장의 측근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판결을 계기로 형제간 싸움에 다시 불을 붙는 분위기라는 건데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선고 직후에 신동빈 회장의 즉시 사임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장 해임까지 지금 이 사회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어려운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많죠. 오늘 그런 노동자분 두 분을 좀 만나보겠고요. 또 설 인사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이 저는 많이 모르시는데 이용대라는 배드민턴 선수 때문에 널리 알려진 전남 화순이라는 곳입니다. 화순? 네. 천불천타 문주사도 있고. 내려가십니까 이번에? 이번에 부모님께 가야 되는데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못 가게 됐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안타깝네요. 예, 전화는 드렸습니다. 용돈은 보내드렸고요. 근데 고향에 그렇게 못 가시는 분들 지금 많습니다. 예, 그 심정. 오늘 그 가운데 두 분을 만나보기로 했는데 누구를 만날 겁니까? 지금 이 설 기간에도 파업을 하거나 농성을 하거나 복직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YTN 노조도 파업 중이고 또 KTX 여승무원들도 복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뭐 파업도 하고 요구도 하지만 지금 굴뚝에 올라가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게 지금 오늘로 95일째 굴뚝에 올라가 있는 모 회사 이름은 스타플렉스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유명 한국화섬이 스타플렉스로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회사 이름이 이제 파인텍이라는 회사입니다. 파인텍. 여기가 그러니까 예전에 2014년도부터 408일 동안 고공농성 하셨던 차강호 노동자라고 위원장이죠. 기네스북에 올라간 세계 최장 노동 고공농성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래서 결국 2015년 7월 8일에 408일 만에 고용과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승계하겠다고 합의가 돼서 내려오신 거거든요. 2016년 1월부터 충남 아산에 파인텍 공장으로 출근했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말만 합의였던 거고 뭐 노동자 몇 명 딱 구석지에 딱 넣어놓고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주고 일도 별로 안 주고 일종의 수용소 같은 느낌? 그리고 단체 교섭도 회피하고. 제대로 안 하고 이분들이 그래서 2016년부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악수 다르지 않냐고 항의하고 뭐 이렇게 만나자 그래도 아직까지도 스타플렉스의 김세곤 회장님을 뵙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간 거죠? 이 목동 주변에 스타플렉스의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열병합 발전소라고 알려져 있는 거기에 75m 굴곡 공공농성들 하는데 아마 영하가 30도 될 겁니다. 너무 지켜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오죽했으면 이제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 직접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에. 이건 인권 침해 문제다. 인권 말살의 문제다. 회사가 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올라가셨어요. 거기까지 사무총장이. 그런데 아직도 회사가 지금 책임 있는 교섭을 안 하니까 이분들 농성이 이번 설 기간에도 계속 농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75m 그 굴뚝 위에 올라가 계신 분이 홍기탁 전 지회장이신데 맞습니다. 연말에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또 오늘 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홍기탁 전 지회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목소리인 그래도 아직 씩씩하시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건강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아니, 워낙 추웠잖아요, 그동안에. 저도 태어나서 가장 추운 겨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지난 연말 저랑 인터뷰뿐 아니라 제가 이 방송국에 오면서 항상 그 굴뚝 위를 쳐다보고 옵니다. 굴뚝 주변에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동그란 난간 같은 거 있고 거기 지금 계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 바람을 맞고 어떻게 온기를 유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닐 천막인데요. 사실 비닐 천막을 이제 치고 안에 침낭 안에 이제 핫팩을 넣고 하면은 침낭을 자크로 이제 봉인하면은 사실 그러면은 온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텼죠. 네, 참. 벌써 95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100일 된다면서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0일 맞이 무슨 행사를 준비하신다는데 어떤 행사를 준비하십니까? 네, 많은 이제 연대하는 동지들이 걱정도 되고 또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사실 파인텍 굴뚝 농성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동지들이 100일을 맞아서 문화제와 그리고 회사를 압박하는 기자회견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굴뚝 위에는 우리 홍기탁 전 지회장하고 박준호 사무부장 두 분이 지금 계신 거죠? 그렇죠. 그 두 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계신 거죠? 이제
3명 정도가 저희들이 5명이니까 2명이 올라와서 예. 과반은 이제 3명이 밑에 남아있는 거고요. 예. 많은 지역이나 또 서울에 있는 가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싸우고 있는 예. 이런 동지들이 매일같이 방문하고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원 인력들이 예. 계속 오셔서 식사도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내일부터 설 연휴라는데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설 잘 쉬고 아빠가 이 싸움을 시작한 그 마음으로 반드시 해서고 약속 이행을 쟁취해서 내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잘 견디고 웃으면서 지내고 내려가서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다. 네. 자제분이 몇 분이세요? 1남 2녀입니다. 몇 살입니까? 중3,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랬죠. 아직 어리군요. 예. 네, 네. 그 세 아이들한테 지금 인사하셨는데 아내한테도 네. 한마디 하셔야죠. 하도 오래 사실 싸웠고 집에 가정에는 사실 제가 이제 월급 이런 것도 갖다 주지를 잘 못했습니다. 한 13년 동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긴 예. 세월 동안 잘 버텨준 와이프와 그리고 평생을 같이 할 또 제 동반자인 친구인 또 동지인 우리 또 이정윤 와이프에게 마누라에게 잘 버텨주고 끝까지 함께 잘 버텨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애쓰신 아내분한테 먼저 인사를 하셔야지 그래 아이들한테 먼저 인사하세요. 애들이 먼저 밟히죠 사실. 아내분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네, 평생 동안 함께 가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해주고 싶고 지금도 가슴속에는 많은 부분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당장은 함께 못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계속 웃으면서 세상도 또 고민하면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래 사측이 요구하시는 핵심 요구사항 딱 정리해서 말씀하시면요. 합의사항 이행하라는 거죠. 사실 합의사항 고용, 노동조합, 단체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으면 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회사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투자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목표 달성될 때까지 안 내려오시겠다 이거죠? 당연하죠. 아이고, 하루빨리 내려오셔서 저랑 좀 얼굴 마주대고 인터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예. 홍기탁 전 파인텍 지회장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고용, 노조 인정, 단체 협약 체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측은 아무런 응답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벌써 지금 95일째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까지 올라가셨으면 지금쯤이면 회사 대표가 나서서 대화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큰 엄청난 요구도 아니잖아요. 뭐 지금 갑부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고용하고 노동하고 단체 협약 노조하고. 근데 이게 또 실제 2015년 7월 8일 날 국민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한국화섬, 스타케미컬 그리고 스타플렉스로 이렇게 온 거니까.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다음 만나볼 분은 뭐 새삼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쌍용차 노조 분을 만나겠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김득중 지부장 바로 연결하죠. 김득중 지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쌍용차 해고가 뭐 대부분에서까지 다 확정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온 국민이 성원을 모아가지고 회사가 좀 좋아지면 계속 다시 채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했었잖아요. 그렇죠. 2015년 12월에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명 지금 복직됐습니까? 합의 이후에 2010년도에 18분 그리고 17년도에 19분에서 지금 현재 37명이 지금 복직되어 있고요. 전체 복직 대상자 중에서는 22% 정도가 지금 현재 복직 상태고요. 아직 남아있는 대기자가 130명입니다. 130명? 네네.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실 뭐 저희 내에서는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9년의 기다림 때문에 이제 뭐 희망 고문이다. 그래서 정신적 뭐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요. 저희들 지금 최근에 다시 공장 앞 1인 시도하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공장 앞에 모여서 촛불 문화제를 하면서 어쨌든 합의서 이행 촉구하고 어쨌든 해고자 복지 관련해서 좀 저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바로 며칠 전이에요. 8일에 그 복직을 위한 노사 간담회가 열렸다면서요. 8개월 만에 대화가 다시 개시됐다면서요.
사실은 그 전에 그 합의가 이행이 안 돼서요. 네. 인도 원정을 저희가 53일 동안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랬죠. 한국 경영진이 안 돼서 예. 그러면 모기업인 마인드라 그룹이 이 문제를 좀 책임져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인드라 그룹 안한대 회장을 만나러 좀 갔었는데요. 예. 뵙지는 못했습니다. 장기 출장 때문에. 예. 그리고 마인드라 그룹의 자동차 부분의 고행카 회장 그리고 그룹의 인사 노무 담당 좀 만나고 예. 이 해고자 복직 관련 문제를 한국 경영진과 좀 얘기를 좀 해서 예. 좀 풀어라 하는 메시지를 좀 저희가 받았고 예. 그 과정에서 한국 경영진 최종식 사장이 저한테 인도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러면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하에 앉겠다라고 네. 해서 제가 53일 만에 돌아와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난 8일 날 만났습니다. 네. 사장하고 저하고 잔들이 만나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위기야 뭐 회사는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쌍용차 해고자 문제가 지난 9년 동안 이제 너무나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 문제로 노사가 자꾸 갈등 반복하지 말고 네.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예. 최종적으로는 어떤 이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 안전 해결을 위해서 예. 어쨌든 우리가 그 방안을 찾고 그리고 이것을 끝내자 정도는 서로 확인하고 그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쌍용차에 현재 일하고 계신 노동자가 모두 몇 명이죠? 공장 안에 말씀. 네네. 예, 전체는 한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5천 명인데 지금 130명 정도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이고. 충분히 자동차 산업 내에서는 130명 인원 충원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뭐 다행히 설 연휴 후에 실무 협의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함께 좀 기대해 보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청에서 그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쌍용차 파업 강제 진압 사건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죠. 저희한테는 뭐 복지만큼이나 큰 적입니다. 지난 9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당시에 고립됐고 진압당했고 그로 인해서 선배까지 오는 이제 태교 2중 3중의 고통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이 문제 2009년도에 진압 과정에서의 문제를 다시 조사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연휴 끝나고 좀 반가운 소식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들 뭐 다 그렇게 기대하고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참 그래도 많은 분들이 쌍용차에는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어쨌든 지난 9년 저희가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좀 웃으면서 당당하게 왔었던 이유는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희망도 주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웃으면서 달려왔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들이 좀 마지막 정말 혼신을 좀 다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주신 만큼 좀 마음 모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도와주시고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이었습니다. 안진걸 사무처장 쌍용차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청와대 앞에서 저도 1인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작년 8월 16일부터 쌍차 앞이랑 청와대 앞에서 1인시 하고 있거든요. 130명. 이거 맘만 먹으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벌써 5천 명 정도에서 130명이면. 그리고 쌍용차 요즘에 뭐 티볼리라든지 뭐 많이 팔리고 실적도 좋은 거로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 취임하자마자 그 98명 해고자 전원 복직 조치 합의됐잖아요.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또 그동안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분들 또 일을 하겠다는 거니까 안 하겠다는 분들은 딴 데 또 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쌍차 우리 130명, KTX 그 여승무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중에도 이제 희망자까지 하면 좀 줄을 수 있는 한 180여 명 요 정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스타케미컬에서 400일 넘게 싸우고 이번에 95일째 올라가 있는 우리 파인텍 노동자분들 이렇게 좀 장기간 고통받는 문제만 해결되면 설 전에서 우리 국민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아까 일부에 다뤄봤습니다만 이 한국 GM이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러니까요. 군산 시민들은 정말 걱정 많이 하시겠어요. 그 문제도 노동자들도 그렇고 지금 서로 고통을 분담하더라도 어떻게든 좀 살려나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명절의 설 기간 동안에 이렇게 농성하고 해고돼 있고 1인 시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저도 무거운데 네. 설 전후에서 우리가 명절을 세면서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응원해주고 연대를 한다면 설 이후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감히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도 지금 이 고향 가는 길에서 듣고 계실 많은 분들한테 이런 분들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잊지 맙시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